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에 크게 우려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두 분 스튜디오 오실 때 미세먼지 막기 위해서 또 마스크 쓰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훨씬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도 왔습니다. 그걸 육안으로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긴급 대책을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중국과의 협조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아마 비슷하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화력 발전도 많고 이래서 북경 주변은 없지만 이제 우리 서해안 주변에 계속 이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됩니다. 중국이 당연히 저는 반발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 잘못했다, 우리가 뭐 대책을 세울게 이렇게 당연히 안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국하고 아니면 뭐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든지 계속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근데 전제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엊그제 보니까 그쪽에서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뭐 새 축포 같은 걸 했으니까 화학 물질 같은 게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항상 자체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시간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느 정도 오는지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일단 정확히 돼야 된다. 그걸 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또 근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당장 대통령 중국과의 협력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지우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적게 보는 데는 한 50%, 많게 보는 분들은 한 75% 이상까지 중국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 며칠 전 보면 제주도가 처음으로 사상 유례 처음으로 먼지 비상 대책, 저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가 사실은 무슨 산업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뭐 날라온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 백령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원인은 분명한데 과거 이게 뭐 오늘 당장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도 뭐 미세먼지 30% 저감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중국에는 할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지자체 후보들이 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3년여 정도 지나오면서 대통령의 그 주요 공약이었던 거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얼마나 많이 대응을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1월 중순쯤인가요? 굉장히 또 며칠간 굉장히 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태로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저께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건에 대해서 부랴부랴 청와대가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전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말씀을 받아갖고 소개하는 경우가 떨어 있어요.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면은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주무부서로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심해진 게 뭐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해서 며칠간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며칠 동안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 졸업식 갔다 오시는 날에는 강원도 양양에서는 그 사고가 난 군인들이 응급헬기가 뜨지 못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응급헬기가 뜨지 못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발생했는데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그 며칠 보면 기억나는 건 뭐 빨갱이, 친일청산, 그다음에 남북교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그다음에 청와대는 그다음에
중후부처인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세먼지라는 게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야 되는 장기간의 대책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향후 장기간의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긴급하게 주셨던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는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는 또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도 부랴부랴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네네. 모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부터 많이 발의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를 해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라고 서로 의견 일치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약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될 법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세먼지가 뭐 예산 지원한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화력발전소라든지 디젤 차라든지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산업 시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이걸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가 그동안 뭐 좀 임무를 방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국회에서 또 여야 합의로 방중단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 방중단 갔을 때에도 중국 측에서 뭐 환영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만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방중단을 여야가 함께 가기로 한 건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예, 부대변인 어제 이제 부랴부랴 관련 장관들 환경 또 고용노동 또 교육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좀 글쎄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도 이낙연 총리도 공무원들 차량 이부제 안 지키는 공무원 많다. 이거 인사상 불이익 줘야 되겠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부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할 때는 이부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민간도 강제적으로 하고 이랬습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했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따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민간 같은 경우는 또 이부제 하면은 차를 2대 끄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또 공무원도 이게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낫다. 오늘 여론조사도 보니까 찬성 의견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저는 이제 경유차라든지 예. 화력발전소라든지 이 부분을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유차도 보면 이제 저감 장치를 많이 달고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좀 영세업자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어떤 이런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지금 한국당에서 꽂이는 부분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미세먼지랑 같이 또 연결고리를 지어서 계속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조금 별건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외부 요인을 제외한 중국이라는 외부 요인을 제외할 경우에는 유추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력발전, 그다음에 노후된 경유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일 텐데 그 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탈원전 문제까지 겹쳐서 논의를 하는 거는 본질을 좀 흐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물론 탈원전 정책 급속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닥쳐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또다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를 같이 집어넣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회에서는 이제 미쟁점 법안 미세먼지 관련해서 13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사실상 3월 임시국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금방 좋은 결과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직 희망은 있다. 좀 네. 이번에도 좀 민생 법안이랄지 뭐 사법개혁 문제랄지 좀 저희들이 좀 간절히 바라는 부분들 좀 머리만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만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3월 네네. 임시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미쟁점 법안이라 그러면 이제 아마 탄력 근로제라든지 아니면 뭐 최저임금 부분은 아마 조금 쟁점이 있을 것 같고 임세원법이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체육계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법개혁 부분,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그다음에 국정원법은 좀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제 경제민주화로 이제 상법, 대주주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그다음에 전속고발법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이런 부분들 아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아마 이제 그 논란이 될 건 아마 이제 5.18 징계 특위 관련 문제가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하고요. 2월 국회 얘기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여야가 그냥 방기한 거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 지금 물론 뭐 현 변호사님 말씀 쭉 주신 쟁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민주당도 인전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정리가 좀 된 상태고 자유한국당 특히나 인전 그 전당대회를 끝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왔잖아요.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특히나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 여야가 합의하여 일괄 정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일단 그 전에 약속을 했던 뭐 고용세수 국조원 문제나 손혜원 의원 건이나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사법개혁 얘기나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3월 국회도 이게 원활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일부 쟁점 법안이고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뭐 본회의를 통해서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뭐 남북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3월 국회도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면요, 이제 선거제. 예, 선거제가 사실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급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5일? 지금 왜냐하면 예. 그렇죠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왜냐하면 이 선거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당이 그동안 특별한 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미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 부분에 하자고 그러고 있고, 근데 사실은 한국당이 빨리 결정을 해주면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여야가 지금 핵심 쟁점으로 안 내놓고 있지만 숨겨진 쟁점인데 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번 국회에서 되게 시급한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한국당에게 이제 10일까지 선거안을 제시를 하라라고 또 다시 이제 또 시한을 좀 제시를 했는데 한국당 이 선거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10일까지 그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효과적인 그 대안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 3월 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 총선이 전 1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무리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더라도 여야 간의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네. 물론 민주당도 지금 그 심상정 대표 안에 동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일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가고 있지만 속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선거구제 이렇게 크게 손을 보지 못하고 내년 총선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고요. 그 반대로 그러면은 그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느냐, 그것도 의원들 소위 말하는 밥그릇이 딱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예상 못 하겠어요. 국회 상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대변인, 그 이제 아까 전당대회 이제 한국당이 끝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새로운 한교안 체제가 들어섰는데 첫 임시국회 사실 열린 거 아닙니까? 네. 19일부터인가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대여 강경 투쟁을 계속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첫 사실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예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황교안 총리가 법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손혜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재민 사무관 사건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이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때까지 좀 국회를 미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양보했다 그러지만 어찌 보면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뭐 바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뭐 국회를 일단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각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되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뭐 그 이런 논란과 상관없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그런 이제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사실 계속 뭐 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만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떤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의 모습, 그다음에 그 검찰 출신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지만은 저는 그 황교안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향후 한 1, 2개월 정도, 뭐 얼마 전에 인선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1, 2개월 정도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한국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좀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1년여 남은 총선에서 사실은 굉장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황교안 체제가 안정되고 본인이 좀 원하는 다음 수순을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그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쟁점화하면서 예.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려 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몇몇 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보다는 지금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폭주하고 있는 그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는 분명한 그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변인으로서는 뭐 이명박 정부에 계셨고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좀 상세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 허가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측을 못했다. 이 병보석이 아니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데 일단 법조인으로서 또 여당 입장으로서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 예상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석이라는 게 일단 1심에서 판결 난 다음에 2심에서 보석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부인하다가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보석 인정 비율은 한 뭐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 어찌 보면 이제 재판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석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재판 지연 전술이 좀 먹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적으로 보면 재판부도 탓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증인이 뭐 한 20몇 명 불렀는데 그중에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재판을 못 끝낼 것 같고 지금 뭐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대안에 재판을 못 끝내면 그냥 석방해야 된다. 예. 이게 별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인데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국민들은 아마 납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은 거 보면 그러게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그 재판 지연 전술이 좀 먹힌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4월 8일이 구속 만기 기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1심 재판 이후에 1심 판결 이후에 재판부가 한 2번 정도 또 벌써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공소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재판부가 4월 8일까지 2심 판결을 낼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보석 결과와 상관없이 4월 8일에는 어쨌든 그때까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 석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1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그 과거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같이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면서 넘어갔는데 예상과 달리 이제 1심 결과에 대해서 MB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에서는 1심 내용에 대해서 전략상 바꿔서 이번에는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학수, 김백준 등등을 꼭 출석시켜서 증언을 받아야겠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들고요. 제가 뭐 법조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재판부가 한 건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재판이 향후 진행되면서 충실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판결문이나 네 말씀하시죠. 추가하면요. 이게 이제 조건부 보석이라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냐를 하는데 대부분의 보석에는 다 조건이 붙습니다. 뭐 주거지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병원만 갈 수 있다든지 그래서 물론 조건이 좀 엄격하냐 아니냐고 있지만 보석에는 대부분 조건이 붙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10억이죠. 10억. 보증금 예, 10억. 그렇죠. 예. 보증금이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이 아니고 이제 보증보험으로 내면 1% 내는 거거든요. 예, 1,000만 원 1,000만 원만 내죠. 그렇죠. 예. 그게 또 특혜는 아닙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판결문이나 그 법원이 냈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면 뭐 네네. 판결문 보석 허가한다라고 써놓고 가로하고 뭐 이른바 병보석 아님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용을 보면 또 자택 안에만 머물러야 함 하고 화살표를 하고 자택에 구금됐다고 보면 돼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특혜를 의식한 거죠. 특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재판 예. 판결 공개이기 때문에 보통 좀 보석 허가함 그리고 조건만 뭐 딱 써놓습니다. 뭐 주거지로 제한함 이렇게 써놓지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하는 게 보석 사유가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6개월 내면 대부분 끝납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재판하더라도 증인을 한 번에 2~3명씩 하면 10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사실 증인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정말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또 안 나오게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 매주 보석 조건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접견자도 제한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도 제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죠. 증거인멸 우려가 정말 없는 건가? 이거 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 외부하고 통화 접촉 가능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지낸 분이 직접 전화할 일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시켜서 하지 아마 이 증인이라든지 나올 분들이 아마 좀 압박은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변호인이든 누구든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접적으로 직접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전화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래서 뭐 더 실효성에 의문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보고는 하지만 본인 너는 통화 안 했습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하면 예. 내면 되거든요. 근데 다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자기가 직접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통신이라든지 사람 접견 이런 부분, 특히 통신 부분 만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실효성의 논란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재판부도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핵심 증인에 대해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접촉이 가능했다면 이렇게 재판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재판부가 그 강제 구인을 고민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실은 증거는 1심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핵심 증인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이 과연 맞았느냐 아니냐 이 건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뭐 변호인 측이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잉된 추측 아닌가 이런 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혹시 그쪽하고 접촉을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9가지 질환인가 있었잖아요. 보석으로 좀 석방을 해달라 하는 요구했는데 어제 나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뭐 질환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건강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가요? 건강이 좋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작년에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지금처럼 좀 뭐 낯빛도 괜찮으시고 뭐 얼굴 표정도 괜찮은 걸로 추측이 돼서 건강이 좋으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체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게 붓기가 많이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신장이나 그다음에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 너무 자주 다니셔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좀 건강상으로 검찰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뭐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허가가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또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죠. 과연 구속이 이렇게 또 허가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건으로 이제 확정된 재판이 있어요. 만약에 보석이 되더라도 그 별건 집행한 다음에 이제 보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2년 받았거든요. 예.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연한 일이죠.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고 한 번에 기소됐느냐 아니면 추가로 기소됐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인데 아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건은 아마 법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사실은 그때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잠 못 잔다, 수면 무호흡증이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교도소 나가면 낫는 병입니다. 어찌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울 때 그 전에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막 휠체어 이게 나왔는데 이 휘청거리면서 이런 나오시는데 어제 나오실 때 보니까 이렇게 잘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병보석이 또 법원에서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석 사유가 병 아픈 거라기보다는 이제 재판 기일상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닌가라고. 네, 다음 달 16일 날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제 그 구속 만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2년 징역을 받은 그 그렇지.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게 이미 그러니까 확정 그렇죠. 판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사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거의 방어권 비슷해요. 검찰로 좀 공정하게 좀 자기도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보석 결정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구속 만기일이 거의 도래했을 때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 결정이 그러니까
병보석은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를 했고 4월 8일이면 불가피 구속 만기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좀 예. 말씀을 드리고요. 양승태 대법관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 물론 제가 예. 대법원장 제가 전제를 물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근데 그때 당시도 재판부가 판단한 게 증거 인멸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 도주라는 거는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 글쎄 증거인멸에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고 재판부가 걱정할 정도로까지 할 우려가 있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뭐 한 5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보석이나 뭐 구속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증거 인멸, 도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쭉 오면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사유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는데 좀 고민이 있다는 거는 좀 법원도 감안할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추가하면요. 이거는 사실 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도 뭐가 있냐면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살 만큼 살았냐 그것도 사실 좀 따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금 정도 보복을 그렇죠. 했냐, 어느 정도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사실 구속이라는 게 처벌 수사의 방법이지 처벌 수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속된 지 만약에 뭐 한 보름 만에 바로 청구한다든지 그러면 아니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보석 청구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번 재판 기일이 열려야 돼. 열릴 때 그나마 이제 뭐 보석 심사도 하는데 재판 기일 열리기 전부터 청구하면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아마 이 재판부는 고민할 거예요. 6개월로 어쨌든 재판을 끝내야 되겠다. 다시 또 이런 사유로 보석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청구해도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청구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법농단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또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의혹이 있는 법관들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이제 법률적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큰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우리 옛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임종원 처장 공소 내용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성 부장판사가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한 걸로 공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10건에 대해서 재판 기밀을 누설을 했다라는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무언가 보복성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밀 누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 보고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논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그런 오해를 저는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반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에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수사 기록 내용을 이분이 직접 복사했어요. 직접 복사했다는 얘기는 판사들이 직접 복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 시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 복사한 내용이 사실은 수사받는 정론개표를 수사받는 그 부장판사한테 전달이 됐어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돈을 줬다는 분들한테 돈을 지급한 분들한테 진술을 오히려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완전 이제 수사를 정면으로 이제 방해한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같이 영장 정담했던 분, 그다음에 형사 수석했던 분, 법원 행정처 이분들이 다 이제 기소가 되는데 혼자만 기소 안 될 일이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사실은 판사들이 수사 대상이 한 7, 8명 되다 보니까 그 가족이랑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좌 추적 들어가는데 다 기각됐어요. 그 사실은 어찌 보면 그 TF팀을 꾸려서 검찰의 수사에 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사실은 혐의가 제가 보기에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거에도 왜 이렇게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왜 판사와 관련된 거는 안 되지? 이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찌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66명이 이제 비위 통보됐고 10명이 전현직 판사가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은 문제가 없어요. 판사들 한 2천여 명이 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판사를
징계 회부된 분들이 사실은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배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이래서 확정될 때까지 저도 사실은 재판받는 판사한테 재판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의뢰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저분이 저기 앉아서 재판하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최소한 징계 회부는 모르지만 기소된 분은 어느 정도 배제하는 게 맞다. 그게 규정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내규라도 만들어서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일단 배제하는. 왜냐하면 우리 재판에 연구관들도 많고 뭐 사실은 재판 업무를 직접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부담이 없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이참에 징계 절차가 밟는데야 징계에 따라서 만약에 뭐 정직을 받든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소된 분들은 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 회의를 열고 5.18 망원 의원 포함해서 20대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었던 징계 안건들 한꺼번에 상정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전례들을 많이 돌아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한꺼번에 안건을 처리를 하려고 해도 실제 징계까지 나올까라는 건 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사법농단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 몇몇 의원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5.18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대상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조금 우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위가 제대로 논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4가지 건인데 사실은 경고, 본인의 사과, 그다음에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명인데요.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야 의원을 포함해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서 제명이 되지 않는 한 앞서 쭉 말씀드린 형식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효과적인 징계가 있을까라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그 눈높이에 과연 맞는 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던데. 맞습니다. 일단 윤리특위에서 자문이라고 해서 외부 민간 자문인의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징계를 해라고 올리거든요. 그럼 또 그 윤리특위 안에 징계 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징계를 어떻게 한가 결정한 다음에 윤리특위 전체회의 회부해서 결정하는데 이제 민간 자문위에서 결정된 게 사실은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윤리특위 전체에서 결정한 다음에 이제 본회의 넘어가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절차가 굉장히 이 자문위만 해도 2달 걸리거든요.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궁금한 게 이제 국회 윤리 전체회의도 그렇고요. 한국당 내에 또 윤리 징계 남아 있잖아요. 전대 끝나고 하기로 했던 부분들. 또 이제 의총 통해서 이종명 의원 제명 관련해서 또 표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됐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게 징계 관련 차일피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사임하면 누가 이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는 일인데 다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보통 법조인 출신들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 악역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 징계를 하냐 마냐도 있지만 이 유정명 의원 징계도 의총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의총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계속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빨리 해라, 결정해라 했는데 끝나면 한다 했는데 결국은 끝나도 지금 위험해야 되는 분위기라 제가 보기에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 됐고 지금 당내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제 최고위 중진 연석회에 있었는데 빨리 좀 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설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아마 황교안 체제가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할 텐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대표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최고에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 이렇게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임명한 분들을 보면 친박계를 끌어안고 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총회도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본다면 결국 의원 징계 올리는 건데 올리더라도 아마 그냥 경고 수준에 묻힌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할 것 같고요. 아마 이종명 의원 안도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전제할 거는 그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되는 거 그게 모두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8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또 저는 그 일을 안 하고 간 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지도 체제가 오기 전에 그 부담을 저는 비대위가 안고 해결해 주고 갔어야 되는데 역시 이걸 놓고 그냥 간 비대위가 역시 끝까지 임무를 방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닥쳐 있는 문제가 이제 5.18 관련 의원들 징계건인데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여기서는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저는 황교안 그 대표가 정치권에 안착되느냐 못하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강력하게 징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회사로 치면은 주주총회에서 신임을 준 거거든, 재신임을.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 고민이 깊을 텐데요. 저는 그 정치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치적인 부담과 그 해결 방법을 황교안 대표가 만들어내서 찾아내면 향후 안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도 굳혀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저는 찾아내서 고민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얼핏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개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안에 이제 개각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현역 의원 입각설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인물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좀 배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인사 문제 얘기는 뭐 당에서 얘기가 참 곤란합니다. 본인들밖에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국은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가는 분들은 이제 총선을 아마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사라든지 도전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여러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건 없습니다. 지금 쭉 또 나오고 있죠. 우상호 의원은 문체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중기부 장관, 진영 의원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병섭 교수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 후보로 지금 올라 있고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부 장관 이렇게 좀 후보군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내각에서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교체 요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내각 그 개각의 문제는 내년 총선과도 연계돼서 지금 민주당과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진영 의원 등 그 이제 개각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친 보도에는 뭐 한두 분 정도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설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서 내일까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근데 뭐 아쉬운 거는 사실은 저 세 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분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내각으로서 능력 이전에 지역구 의원인데 1년여 남은 지역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저렇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탕평 인사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인재를 좀 두루 많이 모아서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까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계속 물론 있습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한 3선하고 이러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한 지역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오히려 뭐 3선 4선하는 분들이 저는 내각에 간다 해서 국회의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들은 좋아합니다. 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장관이 됐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당 입장에서도 좀 3선, 4선 하신 분들이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거는 저는 나쁜 게 아니다. 정치인으로서도. 그 당초에 현역 중진 의원들이 또 많이 좀 기용될 것으로 했는데 이 폭이 좀 다시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청와대 안팎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토부 해수부도 현역 사실 의원인데 이번에 이번에 계속해서 자리에 있는다면 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시 그렇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아니 총선이 1년이나 남았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30일인가 뭐 60일이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변수는 많고요. 지금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장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언론에 나오거나 이래서 굳이 꼭 그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뭐 인지도 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해서 총선에 안 나온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그거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전 3년 차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지역구와 장관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으로서 꼭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장관을 맡았으면 장관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직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널리 포진시키는 게 오히려 인사에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도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더 나은 거 아닌가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진들이 빠져나가면서 총선에 새로운 뭐 세대 교체도 가능하잖아요. 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게 좀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게 사실 인위적으로 뭐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이러는 것보다요.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스스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저분들이 가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안 할 수 없겠죠. 아, 이거 3, 4선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처럼 세대 교체 문제도 있고 이게 아주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 예. 저는 뭐 꼭 나쁜 방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4.3 물론 총선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4.3 재보궐선거 일단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두 곳에서 네네. 열려지는데 민주당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굉장히 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좀 원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지금요 한 지역 창원 성산이 성산에서. 쟁점인데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자 원샷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당, 정의당, 민중당, 민중당. 이렇게 갖고 있고요. 정의당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중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민중당과 정의당 먼저 하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3자가 한 번에 원샷 단일화를 해서 하는 게 저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독자 후보를 이제 안 된다면 내야 될 상황인데 그 창원 쪽에 창원 성산 쪽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에 법정 구속 네네. 이후에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민심이? 지금 우리 권민호 이제 전 거제시장님이 이제 후보로 확정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은 지금 뭐 정의당과 지금 뭐 한국당이 지금 박빙인 것 같고 우리 후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단일화를 하면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창원 지역이 이제 노동자도 많고 야성이 강한 데예요. 그래서 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단일화는 게 아마 뭐 방식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얼마나 하느냐.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느냐. 저희 당에서 당연히 단일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 보면 대충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뭐 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 곳에 선거구가 나올 거라고 처음에는 얘기들 했습니다만 결국엔 경남 지역 전 두 군데가 나왔는데 이게 지역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를 했잖아요.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대통령 전 집권 이후 이제 3년여 오면서 민심의 변화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과연 그 경남에서의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년 총선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양당이 치열하게 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선거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는 뭐 PK 지역의 내년 총선이나 향후 정치 지형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면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